자, 이어서 2부 심층 인터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중국이 요즘에 좀 뭔가 꿈틀꿈틀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중국 놀러 가고 싶네요. 자,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나증권 김경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뵙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중국 놀러 갈 수 있죠?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놀러 올 수는 있는데 단체 여행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단체 여행을 상품을 이제 우리나라는 안 해줬고요. 네. 아마 이제 다음 달 3차 지정할 때 우리나라는 들어갈 것 같고, 오늘 이제 4월 1일자부터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중국 네. 입장에서 인바운드 쪽 이제 해외 여행객에 대해서도 단체 여행을 이제 허용했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 가신 분이 아직 많지는 않지만 네네. 업무적으로 가는 거 원래 가능했고 네. 이제 여행을 만약에 단체로 국내에서 만약에 설정을 하면 네. 이제 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가능.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디였지? 경복궁인가 이쪽을 놀러 갔는데 중국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네. 그럼 그분들은 대만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명동 쪽에 세미나 갔다가 네네. 보니까 원래 이제 동남아, 일본, 대만 분들은 많았고 네. 전 이제 대만 쪽 발음하고 네. 본토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구분 못해요. 억양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네. 보니까 본토 개인 여행 오신 분들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동상권은 살아났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미 뭐 몇 달 전부터 중국 분들이 가서 장사를 하신 분도 제가 복격을 했고, 네네. 네, 이제 뭐 어쨌건 회복률은 빨라질 거니까 네네. 명동 상권은 중국인들이 지금 아주 다수는 아닌데 음. 비율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좋습니다. 이게 빨리 들어오기도 해야 되고 또 우리도 나가서 놀러 가기도 쉽기도 하고 막 이런 상태에서 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일단 저도 요즘에 뉴스 보니까 우리 제드래곤께서도 중국을 방문하셨고 팀 쿡은 뭐 가서 아주 그냥 저 인싸였더만요. 기업인들하고 계속 셀카 찍고 막 이런 모습들 보여줬었고 그리고 드디어 알리바바 마윈도 다시 한번 등장했고 네. 지금 이 어떤 상태인 거예요? 일단 제가 오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네. 말씀드릴 건데 네. 지금 방금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이제 미국장 개장 전이니까 조금 말씀드리면 중국 정부가 인터넷 안전법 관련해서 마이크론의 중국 내 어떤 제품에 대해서 네. 일단 그 안전 심사를 했다라고 이제 공문이 떴거든요. 안전 심사. 네, 근데 이건 지금 대만의 그 대만 총통 차이잉원 총통이 지금 미국 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간 보복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 이제 중국이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건 박앤파워잖아요. 구매력, 네네. 본인들의 시장 파워. 지금 네. 얘기하신 그런 삼성이나 애플 CEO들이 중국을 가는 이유도 그런 본인들이 이제 시장 경제를 다시 오픈하고 우리 이제 뭐 러시아나 북한 아니다. 우리는 시장 경제 있고 들어와라고 하는 과정인데 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마이크론 관련 제품에 대해서 일부 이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장 사항이 마이크론이랑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일부 이제 대만 쪽 그 이슈는 미국 입장에서 어쨌건 중국을 자극해야 되고 네네. 차이잉원 총통은 어쨌건 친미 성향으로 가서 이제 다음 이제 내년 1월달 대선 이겨야 되니까 네. 미국을 가는 거고 중국 입장에선 이걸 뭐 칼춤을 쳐주고 싶은 마음은 없겠죠. 왜냐하면 네. 본인들이 강경하게 할수록 지금 대만 쪽에 불리한 집권 여당한테 더 유리해지는 것밖에 안 되니까 아주 센 건 못하겠지만 네. 본인들이 이제 충분히 목리를 부릴 수 있는 것들은 하겠죠. 그래서 4월달에 화두가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릴 중국의 정상적인 이제 대외 행보의 노력들도 있겠지만 한편에서 미국의 제재가 계속 되고 있고 네. 일본도 오늘 이제 수출 관련해서 반도체 장비 네. 그 제재에 대해서 미국에 동참하는 쪽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부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또 병행해서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잡해져요, 자꾸. 네. 너무 복잡해져요. 네. 그럼 중국에서 방금 이제 네. 나왔던 소식에 따르면 중국 내에 있는 마이크론 공장이 있어요, 지금? 중국 내에서의 매출, 그러니까 중국 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안전 심사나 뭐 관련된 거 내용을 썼는데 이게 그 인터넷 데이터 안보 뭐 안전 이런 거 관련된 그 부처가 올린 공문이라서 내용은 저희가 좀 다시 텔레그램에 올리겠습니다만 어쨌건 일부 약간의 이제 반격 같은 걸로 보여집니다. 본인들 장비 제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맞대응 차원일 수도 있겠고요. 네네. 그래서 뭐 당연히 애플이나 삼성처럼 B2B, B2C 입장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은 네네.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렇죠.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이번 대만 이슈로 인한 좀 액션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랑 상치된다고 보실 필요는 없고 네. 이해는이 약간 일부 맞대응 차원의 기업단의 대응일 수는 있다고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저희 중국 쪽에서 뭐 마윈의 등장이나 네네. 그 얘기를 조금 드리면 그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올해 중국 전망하면서 네. 뭐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들 그리고 중국이 보여줬던 이제 위험들이 세 가지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세 가지가 조금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이제 위험은 체제에 대한 위험이죠. 네. 두 번째는 규제에 대한 위험. 세 번째는 사이클이 사라져버린 장기 침체. 뭐 하시는 부동산이나 네. 감기를 잡았던 오미크론 관련된 뭐 이런 방역들이었잖아요. 네네. 이 세 가지가 느리더라도 올해와 내년에 충분히 일부 재평가 받을 거라는 게 저희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끝까지 중국이 안 될 거라고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일단 사이클이라는 건 존재하고 첫 번째 말씀드린 체제 관련 위험 관련해서 네. 아까도 비교를 좀 드렸지만 중국이 작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폐쇄적이고 러시아나 북한에 준하는 일부 독재 국가 같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굉장히 팽배했잖아요. 그래서 집권상에 넘어오면서 11월 리오프닝 하면서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거는 본인들이 지금 잃어버렸던 시장 경제에 대한 신뢰나 대외로 개방하겠다는 거를 그래도 어찌됐건 박앤파워를 사용해서 이제 굉장히 강조하려고 할 거고 관료들은 굉장히 많은 세일즈를 좀 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시장 경제에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중국이 네. 2년 전까지만 해도 전체 소매 판매액이 100대 100, 그러니까 1대1로 똑같았습니다. 네네네. 그만큼 중국이 빨리 따라왔고요. 전체 그 수출입 구조도 미국과 거의 동일했었는데 네. 작년 1년 동안 이 비율이 0.9 정도로 미국 대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올해 이제 목표가 뭐냐면 소비를 회복시키고 구매력을 이제 유지하면서 네. 최근에 중동과 하는 그런 에너지 관련 그쵸. 세일즈도 네, 그렇고 네. 지금 애플이나 삼성 쪽 CEO들 굳이 다 불러서 네. 하는 행사에 대해서 리창 총리 보러 가게 하는 행보도 결국엔 본인들이 구매력 여전히 남아 있고 네네. 우리 소비 시장이 그래도 기술은 약하지만 네. 소비 쪽에 파원 있어라는 네. 거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죠. 이 행보는 올해 아마 상반기에 최대 계속 본인들의 노력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위험에 대해서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중국이 시장 경제를 좀 정상적으로 보이게 하는 행보를 좀 보이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그 체제 위험 중에 이제 그 다음 위험이 규제 위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플랫폼 규제는 일단은 끝났다라고 이제 저희가 전망을 드렸고 물론 이제 끝나서 주가가 가는 거는 각각의 또 이슈가 있지만 최근의 행보를 보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민영 기업들이나 민간 기업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주도 산업으로 장기 육성하는 건 모르겠고요. 네. 대신 지금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뭐 데이터 경제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제조업 고도화 전략에서 그래도 플랫폼 기업이 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규제를 좀 중단한 것도 이제 있고 더 나아가서 기업들이 IPO를 하거나 네. 이제 분할해서 지금 이번에 알리바바가 분할 상장 얘기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는 이제 조금 양쪽 간에 이제 그 어떤 그 목적이 맞는 거죠. 올해 중국은 좀 다르게 보여야 되고 민간 기업들의 신뢰나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도 민간 기업들의 투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니까 네네. 고용이나 투자 촉진 측면에서 중국 정부도 일단은 규제를 조금 내려놓는 형태 그리고 정상적으로 좀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틀만 잡았을 뿐이고 네네. 이제는 때리지 않겠어라는 걸 좀 보여주는 측면에서 아무도 모릅니다만 마윈도 어쨌건 복귀하는 그런 것들이 네. 결국에는 그 이번에 그 자회사들 분리하는 거에 관여를 했을 거고 그 자회사들이 각각 상장하는 이슈에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금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이게 네. 그 중국에서도 이렇게 기업을 분리하는 일이 많아요. 사실 저는 미국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화이자 한 2년 됐나요? 2년 전쯤에 화이자도 제약산업과 필수소비재 산업을 아예 분할을 해서 딱 일정 비율로 이제 주주들한테 쫙 싸줬었거든요. 뭐 근데 미국은 워낙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합병했다 뭐 팔았다 이것도 많이 중국은 이런 게 많아요? 미국보다는 비율이 현격히 낮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중앙 국유기업이나 국영기업들은 네. 이제
합쳐놓은 지주 개념이나 홀딩 개념에서 뭔가 이제 떼어내거나 국가 차원에서 뭐 여기다 합치고 이런 것들 어떤 국가 전략 측면에서 좀 합종 연행하거나 오히려 합치는 경향이나 어떤 그 지분 간의 이런 것들이 기존의 국유 자본이나 이런 거를 좀 분리하는 이슈는 있었는데 최근 트렌드 또 그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국유 자본을 좀 강화하는 쪽이고 민간 기업들은 당연히 스타트업에서 시작했고 뭐든 간에 좀 더 커지는데 좀 방점이었고 지금처럼 이제 많이 커진 빅테크들이 이렇게 분할해서 이제 떼서 자회사들이 상장하는 것들은 그렇게까지 흔한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싶어서 알리바바가 6개로 쪼개졌다. 그다음에 이걸 상장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회사를 뭐 분할하고 이런 측면보다는 규제 당국 입장에서 걔네들이 찢어서 뭐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경영권에 대한 과독점을 좀 분산시킨다는 거를 민간 기업들이 보여주는 거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규제 당국의 어떤 목적과도 좀 맞고 반독점법이니 이런 걸 썼던 거니까 그래서 경영자 집중에 대해서 막 죽도록 팼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분할을 하고 기능별로 상장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규제 피하는 정도로 봤다면 이번에 알리바바가 하는 전자상 거래나 기타 뭐 클라우딩이나 이런 쪽으로 나눠서 하는 거는 충분히 합리적이다. 그리고 자회사 가치도 부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IPO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건 간에 이제는 전반적으로는 지주회사나 이쪽에 대한 부분도 이제 덜 갈구겠다. 혹은 좀 냅두겠다라는 쪽으로 보실 수 있는 거고 실제로 통계를 잘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중국의 기업들이 이제 미국 상장하면 ADR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 ADR들이 3월 달에도 상장 IPO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투자하시는 건 별개의 문제고 기본적으로 지금 굉장히 이 IPO가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 중국이 그만큼 이 상장 관련돼서 굉장히 까다롭게 했던 것들도 내부적으로 좀 풀리고 이제 그게 상장이 해외로 갈 수 있게끔 밀어주고 있다는 거니까 아주 개운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큰 물꼬는 좀 트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요즘에 엔트그룹은 뭐 하고 있나? 엔트그룹은 뭐 다 CEO도 바뀌고 마윈 지분 빼고 사실상 이제 핀테크 산업 자체를 한 3년 넘게 규제했기 때문에 규제는 이제 좀 끝났는데 전체적으로 과거만큼의 어떤 그 활발한 모습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규제 위험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셨던 게 이제 장기 침체 위험이 뭐 속도는 모르겠지만 해소될 거라고 작년부터 말씀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제가 오늘 그 여기 썸네일 보니까 제목으로 드렸던 게 그러니까 리오프닝보다 좀 더 거대한 두 가지 정상화가 있다. 즉 지금 중국에서 리오프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더 큰 사이클이 저점에서 지금 돌려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냥 순서를 바꿔서 제가 최근 전인대우의 본토 증시 상황보다는 홍콩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림을 잠깐 띄워서 요거 하나만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보시는 이 그림인데 이것도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워드 PDF로 좀 띄워놓은 건데 보시는 게 뭐냐면 이 왼쪽에 초록색 선이 중국의 가계대출 증가율하고 가계예금 증가율의 차, 즉 스프레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국의 가계대출 증가율에서 예금 증가율을 차감을 하면 지금 보시는 왼쪽 축하고 연동되는데 거의 대출보다 예금 증가율이 10%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대출 안 하고 돈 안 빌리고 막 저금만 하더라. 그러니까 중국의 첫 번째 지금 주목하셔야 되는 사이클은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지만 중국이 올해 뭐 미국과 아무리 싸우고 수출이 안 되고 뭐 해도 올해 저희가 리오프닝 관련해서 중국 주식을 미는 이유는 이 내수 사이클이 장기 침체였다가 리오프닝과 부동산 사이클이 돌아서면서 올해부터 이제 크게 보면 내년까지 내수 사이클이 2년 만에 돈다는 건데 최근에 리오프닝이 조금 시들시들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성과나 속도가 눈높이에 아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데 보시는 그림을 보면 이해가 좀 가실 수 있는 게 대출이 예금보다 이렇게까지 많이 둔화돼서 양자 간의 그 증가율 격차가 이렇게까지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국면인 거는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국 가계는 작년 1년 반 동안 대출은 철저히 줄여서 뭐 신용대출, 모기지 담보대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고 그거는 방역 요인도 있지만 부동산 침체 요인도 있고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계속 상환만 하거나 전혀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은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예금도 엄청나게 폭증한 거는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체제 불안,
전반적인 방역 상황에서의 어떤 침체, 또 최근에 고용 시장이 안 좋은 것들 반영을 해서 은행에 쟁이기만 한 거죠, 돈을.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확률적으로 네. 경기가 되게 과열돼 있고 고점일 때 투자하는 것보다 네. 중국이 바닥에서 이제 이런 정도 상황까지 갔다는 걸 인식하고 네. 앞으로의 방향상 확률이 네. 대출이 여기서 더 내려갈 확률보다는 저희는 이제 높다고 주장을 하는 거, 높아질 확률이 높다는 거고. 그렇겠죠. 네. 예금은 속도의 문제지만 지금 같은 초과 예금이 더 유지되기보다는 풀려서 소비로 일부 전환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는 그림에 잘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로 대출과 예금이 벌어진 게 2009년 보시는 이제 그림상의 맨 왼쪽에 2009년 리먼 사태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12, 13년에 중국이 리먼 사태 때 너무 쫄아서 네. 엄청난 부양책을 쓰고 한 3년 동안 몰아붙인 다음에 부동산 이제 규제를 했거든요. 그때 네네. 당시 한 번, 또 2015, 16년에 한 번, 16년 초에 이제 극단적으로 벌어졌었고 2020년 이번 우한 사태 때 있었고 네. 지금이 5번째입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다가 홍콩 증시랑 같이 이렇게 항생 지수랑 그려놨냐면 네네. 항생 지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인민들이 쓰고 레버리지 일으키고 소비하고 금융 예치하고 빅테크 관련된 이런 주식이 되게 많다는 가정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토보다 홍콩 증시가 네. 지금 보시는 이런 가계 대출 예금과 관련된 주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까지 이제 어떤 양자 간의 그 디레버리징이 부채 축소가 극단적으로 벌어졌을 때 이게 돌아서는 국면에서 홍콩 증시가 강세장이 시작됐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저희 보이는 항생 지수는요. 네. 뭐 증가율이에요, 아니면 그냥 진짜 항생 지수입니다. 아, 진짜 항생 네네네. 지수. 그러니까 항생 H나 항생 테크를 많이 보시는데 네. 기본적으로 코스피 같은 항생 그냥 지수가 지금 최근에 한 2만 선 정도에 걸쳐져 있거든요. 그럼 옛날에 비해서 좀 많이 내려와 있죠. 많이 내려와 있는. 거의 뭐 홍콩은 지금 뭐 주가로 보면 거의 5년 동안 아. 망한 지역처럼 정말 디레이팅이 진행이 됐죠. 이건 뭐 네네. 뭐 등락은 있었지만 굉장히 그 변동성도 크고 저희가 뭐 연초에도 홍콩 추천드리면서도 지금 2월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지금 밑에 있죠. 네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큰 그림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저희가 그 중국 쪽의 대출이나 이런 예금이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네네. 지금 보시는 스프레드가 다시 축소되기 시작하면서 보시는 초록색 선이 그림상으로 이제 올라가는 구간으로 예측을 드리는데 네. 뭐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소비 회복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지금 분명히 중국의 소비는 최근 리오프닝 관련해서 그림 좀 띄워주시면 네. 저희가 팬데믹 이후에 중국의 소비가 정말 박살나서 지하실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구간이 3번 있었거든요. 네. 3차례가 있었습니다. 우한 사태였던 2020년 4월, 2022년 상해 락던 딱 1년 전에 4월, 그리고 이번 11월 이후에 리오프닝인데 지금 중국의 소매 판매를 보면 서비스 관련해서 사람들 돌아다니고 여행하고 외식하고 감금됐다 풀리고 이런 상황에서 네. 보복 이동은 어마어마하게 추세 위에 있는데 네. 보시는 재화 소비는 그렇게 각도가 가파르지 않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돈은 안 쓰네요. 그렇죠. 딱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1분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명동에 오실 분들이나 네네. 여행하실 분들이 기본적으로 와서 얼마 쓸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된 거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초과 예금은 이만큼 쌓여 있고 맞아요. 레버리지는 안 일으키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 거고 네. 뭐 아시겠지만 경기가 후행하는 게 고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빅테크들, 서비스 기업들, 많은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가 지금 안 좋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안 좋을 거냐? 네. 아니면은 서비스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이제 이런 재화 소비로 하반기에 연결될 거냐면 저희는 이제 연결될 거라는 좀 확신을 갖고 있고 구두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대출이 올라가는 방법은 네. 심리적인 측면이나 부동산 경기에 달려 있는데 네. 부동산 경기는 저희가 이제 지난 11월부터 항상 꾸준히 나와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 2월에 바닥 확인을 했고 네. 최근에 회복 중이다. 그게 완만할 뿐이지 실제로 이제 2년 만에 턴어라운드 했고요. 지표에 다 드러나고 예금이 그럼 내려오는 방법은 즉 예금이 이제 줄어드는. 더 이상 이제 네네. 돈을 인출해서 소비를 하게끔 심리가 생기려면 여러 가지 측면이 필요한데 당연히 리오프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반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이제 자산 가치가 내려갔을 때 역자산 효과가 나서 소비를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렇죠. 이제 구매를 미루는 네.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니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필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고용입니다. 네네. 근데 고용은
올해 하반기나 돼야 질 좋은 고용들. 그러니까 뭐 약간 화이트 칼라 아니면 조금 정규직 같은 중국의 대기업이나 혹은 일부 이런 그 조금 이 대도시에 있는 조금 상위 그러니까 중상위 임금 쪽에 네네. 이 고용은 2분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쯤 돼야 고용은 차차 올라올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거는 지금 서비스가 좋아지다 보니까 블루 컬러나 지금 이제 일용직인 분들 아니면 건설 일용직 또 외식 종사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고용이 타이트해지고 있어서 이 회복세 자체가 먼저 좀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제가 놓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를 해주시기에 앞서서 지금 네. 중국에서 리오프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대한 두 개의 물결이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녹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말씀 안 해주신 건가요? 아, 그 앞단에 말씀드린 가계와 대출, 예금과 대출에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거기에 당연히 촉매제가 되는 거고 네네. 그걸로 시작돼서 거의 한 2, 3년의 저점까지 와 있는 네. 대출 증가율이 올라가고 예금이 다시 나오는 그 과정의 그게 큰 사이클이 큰 사이클. 그게 중국의 어떤 내수의 선행 지표를 보여드린 거고 네네. 그게 항생 지수와 연계가 돼 있고 올해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이 과정들이 네. 결국에는 우리가 소매 판매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그 앞단에 보여드린 그 극단적으로 벌어진 네. 대출과 예금이 이제 좁아지는 그 과정을 앞으로 좀 목격하실 거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네. 그 속도에 대한 그 보충으로 지금 이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아. 제가 좀 설명이 앞에서 아니. 헷갈리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 관련해서는 그 예금과 대출 관련해서 저희가 앞으로 좀 업데이트 계속 드릴 거니까 네네. 재밌어요. 예,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좀 그 강세장에 초입 때 항상 이 극단적인 벌어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 좀 더 거대한 사이클에 대한 얘기는 두 번째 거대한 사이클. 네. 요거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 사이클 얘기입니다. 그림 조금 네. 띄워주시면 중국 재고가 지금 되게 많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거 수입 안 하는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오늘 나온 중국의 3월 제조업 PMI도 네네. 기대보다는 2월 대비 소폭 둔화되고 서비스업 PMI만 올라갔습니다. 네네. 근데 중국에 지금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보시는 데이터는 재고 증가율 데이터인데요. 국면을 제가 넘버링을 해놓은 이유는 지금이 7번 국면인데 네. 7번 국면이 총 한 10개월 정도 지금 재고가 증가율이 밑으로 떨어지는 재고 조정 중인 상황입니다. 보시는 회색선 7번 국면 안에 회색선이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중국의 재고 사이클이 한번 이렇게 진행이 되면 대략 한 떨어질 때는 한 14개월 정도 재고 조정을 합니다. 재고가 떨어지는 과정이 14개월이요? 네, 지금 7번 국면인데 7번 국면에 이번 재고 사이클이 좀 강한 편이거든요. 네네. 재고 조정도 굉장히 강해서 재고 사이클이 역대 이제 평균 한 바퀴를 돌 때 네. 조정을 하는 내려가는 사이클에서는 한 최소한 14개월 정도는 제품들을 재고를 털고 네네. 감산을 하고 네. 지금처럼 반도체나 테크 제품을 중국이 살벌하게 수입하지 않는 네네. 그런 국면이 작년 5월부터 지금 10개월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역대 보통 떨어지면 14개월 정도 이제 보통 이제 조정이 되면 어떤 신호가 발생하냐면 중국이 수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14개월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요. 네. 네. 재고가 다 떨어지진 않았어도 사실 일부 재고는 이미 다 썼을 수도 있고 다른 재고는 남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14개월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수입하기 시작하더라. 그렇죠. 아하. 근데 이제 중국이 그 리오프닝을 하고 있지만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서비스가 제일 회복이 빠르고 그 다음 단계 이제 부동산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인프라 투자 좀 하고 있지만 제일 지금 중국 쪽에서 안 좋은 쪽은 제조업의 가동률이나 네네. 이 중국의 수입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지금 상태가 제일 리오프닝의 수혜가 제일 적은 거고요. 네네. 우리나라 같이 중국에다 소비재를 팔고 중국이 수입을 해줘야 되는 국가는 전혀 리오프닝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맞아요. 사람까지 덜 오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중국이 수입을 해야 되는데 보시는 데이터는 중국의 재고 조정이 이제 후반부에 거의 들어갔고 1분기쯤에 재고 사이클에 그 2년 내 저점이 와 있다는 거죠. 네네. 이게 다 비슷비슷하게 보실 수 있는데 중국의 재고 사이클이 확장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네. 이익도 탄력 있게 반등할 수가 없고 그렇죠. 당연한 얘기지만 중국 시장도 계속 강세장을 이어가기가
어렵죠. 지금까지도 뭐 그렇게 강세로 보긴 어려웠으니까요. 과거 평균으로 보면은 14개월이라고 하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월에서 8월 정도에는 진짜 중국이 본격적인 수입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시장은 굉장히 탐욕적이고 빠르기 때문에 네네. 최근에 반도체도 그렇고 한번 감산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주가가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재고를 털었고 감산 얘기가 나오면 그게 거의 업황의 끝이라고 이제 업황 악화의 끝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중국이 수입하는 신호는 4월, 5월 정도의 수입 데이터에 잡힐 거고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주가는 가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중 반도체 이런 ETF 같은 게 이렇게 통합으로 나온 ETF를 보면은 네. 주가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중국은 좀 물론 별도의 이유로 중국은 좀 가는 거지만 네. 이 감산 사이클이 거의 끝나가는 신호들이 아시아 영내에서 중국 재고 사이클하고 연동돼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제일 부진하고 느리게 바닥에서 U자로 도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네. 정말 지갑을 안 열고 있는 중국 가게의 예대출 진짜 보여드린 놀랐어요. 거고. 네.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정말 지금 바닥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재고 사이클은 더 바닥이어서 네. 지금 재고 조정 한참 하는 중이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은 어떻게 보면 하반기 재고 조정을 이제 할 거고요. 네네. 중국은 재고 조정을 1년째 하고 있고 그 재고 조정의 어떤 이번의 강도가 정말 역대급이어서 네. 제조업의 이익이 나오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애플이든 소비재를 이제 중국에 파는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네. 상당히 지금 중국의 재고가 많이 쌓였었고 그게 끝나가는 후반부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결론적으로 아이디어는 네. 아까 그 중국 가게의 어떤 지갑을 이제 열랑말랑 레버리지 할랑말랑하는 이 큰 사이클의 저점일 때 그럼 강세장으로 돌아서면 어느 게 좋냐라고 한다면 네네. 그건 계속 제가 말씀드린 항생지수나 홍콩을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요. 홍콩을 계속 비중을 갖고 계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네. 이 재고 사이클이 돌 때 수혜를 보는 건 대만과 우리나라고 네, 그렇죠. 그리고 테크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그 중국 본토 증시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중국 그 테크 주식은 주가가 되게 좋거든요. 네네. 앞서서 제가 좀 스킵을 했지만 중국에서도요? 네, 중국이 지금 본토 증시가 이렇게 많이 투자하시지 않지만 본토 요새 보시면은 뭐 스타50이라고 그래서 상해 과창판이라는 반도체 소부장 지수나 네네. 중국의 그 통신주나 반도체 주가 되게 세요. 거래 대금의 지금 거의 50% 가까이가 통신, 미디어 그리고 전자 반도체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유는 재고 사이클은 아직은 멀었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끝난 게 아닌데 그렇죠. 그 전인대 이후에 이제 신형 인프라나 디지털 경제나 국유 경제 얘기하면서 약간 이제 그 중국 내의 어떤 정책 스토리에 베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테크는 이제는 정말 본토 테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네. 우리나라 반도체나 혹은 지금 항생 테크나 항생 IT 업종이나 네네. 지금 조금 굉장히 걱정스럽게 보셨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 재고 사이클이 바닥에서 이제 돌면 돌수록 네네. 도는 게 임박할수록 중국 쪽의 수입 관련된 부분이 홍콩 쪽이나 이 테크 쪽에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물론 이걸 보자마자 또 하시면 또 2월에도 제 방송 보고 네네. 지금도 제가 댓글을 일일이 달아드리면서 네네. 홍콩 투자에 대해서 정말 걱정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뭐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걱정이 많으신데 일단 미국 금리가 2월달에 역습이 있었다면 3월에 전인대가 좀 역습이 있었지만 네. 홍콩이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은 다졌고 2월 고점 대비 회복하는 거는 2분기에 가능한데 더 큰 그림에서 네네. 중국 홍콩 쪽이나 이 테크 쪽에 대한 의견은 좀 유지한다는 의견이고 네. 뭐 하루 이틀짜리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크게 보면 이 자료 보시면서 제가 왜 저점이라고 얘기를 드리는지를 네네. 좀 보시면 큰 게 돌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요.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그 큰 거대한 두 가지의 굉장히 저점인 것들. 그러니까요. 네. 중국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대출을 안 받고 자꾸 저축만 하더라. 네. 라는 거 하나랑 그다음 두 번째가 재고 사이클. 재고가 네. 엄청 많이 쌓여있던 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재고를 털어가고 있는데 네. 한 4개월 후에는 이게 재고가 거의 다 털릴 것 같지만 시장은 그것보다 좀 일찍 반응하니 네. 그 시점을 한번 7, 8월이 아닌 그것보다 좀 앞당겨보자. 네. 이 정도 이야기. 그래서 재고가 초반에 그나마 많이 털린
철광석이나 네네. 중국에 이제 최근에 수입한다고 하는 철강이나 그래서 원재료 그쪽이 먼저 올라가고 네, 있군요. BDI 운임 같은 네. 것들 거의 지하 10층까지 떨어져 있는데 네네. 그게 최근에 고개를 들었거든요. 이거는 좀 이어질 것 같아요. 물론 네. 스트레이트로 올라가진 못해요. 하지만 중국이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 게 성과가 엄청나고 그래서라기보다는 재고 조정을 좀 먼저 끝낸 소재나 네. 원재료가 먼저 올라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얘기는 좀 못 드렸는데 우리나라 그나마 중국 투자하시는데 전기차나 네네. 신재생 이런 쪽에 이제 ETF 이런 것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부진한데 소비재랑 관련이 있고 아까 그 가계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풀리는 과정에서 중국의 소비재가 돼야 우리가 보는 전기차, 내구재 이런 것들도 네. 활로를 참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런 것들이 꼭 홍콩이 아니시더라도 중국에 이런 좀 그 소비재에 관심이 있으시고 내구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데이터는 꼭 보시면서 이건 제가 추가로 또 팔로우업을 좀 드리면서 네네. 네, 좁아질 가능성은 높고 방향 잡혀 있는데 속도에 대한 부분을 업데이트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얘기 듣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발생했던 사건들, 미국에서 발생했던 사건들, 중국에서 들려오는 것들 이것과 하나의 그 목걸이로 꽤 궤가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예. 딱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와, 이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셔야 되니까 다시 보기로 많이 봐주시고 3프로 앱을 통해서도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경환 연구위원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